네. 자, 3강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실기 문제.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30번 위험성 평가. 자, 2강 마지막에 위험성 평가 절차가 나왔었죠. 절차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절차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대상 공정이 결정이 돼야 된다. 대상 공정이 결정이 되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 유해 위험 요인이 파악이 됐으면 이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추정을 해야 된다. 추정이 됐으면 뭐 하라 그랬죠? 허용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라 했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허용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면 다시 되돌림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냥 되돌리면 위험성 추정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개선 대책을 수립, 실행을 하라 그랬어요. 실행을 해서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위험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허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허용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기록 관리를 하게 된다. 기록 관리해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전파도 하고 내용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순서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질문이네요.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다칠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능성을 뭐라고 부르고 빈도라고 이야기하고 중대성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빈도와 강도를 조합을 해놓은 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빈도와 강도를 같이 고려해서 그것을 뭐라 부른다? 위험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별로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을 해야 된다. 가능성은 얼마고 중대성은 얼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3기법도 있고 또 45기법도 있고 곱셈법, 덧셈법, 조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험성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의 크기를 산정하는 걸 뭐라 하냐? 그것을 위험성 추정이라고 합니다. 위험성 추정. 네, 답이 나와 있죠? 여기에 추정하여 그랬으니까 위험성 추정이라고 부르고요. 유해 위험 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위험성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험성을 결정한다. 자,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자,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건 뭐라고 하고 위험성이라고 하고 추정하는 값을 뭐라고 하고 위험성 추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크게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위험성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결정까지 용어 관련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소개됐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절차를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약간 헷갈리기도 하지만 용어들을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면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 이걸 뭐라고 부른다? 빈도라고 한다고요. 중대성, 강도라고 부른다고요.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유해 위험 요인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이란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조합한 거 뭐라고요? 위험성. 조합한 것, 위험성. 이렇게 우리 문제로 나왔던 내용이 4번이죠. 지금. 조합한 것, 위험성. 위험성 추정이란 해서 유해 위험 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산출하는 것,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위험성
추정이라고 부르고,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위험성 뭐라 한다? 결정이라고 부른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네, 이 부분 감소 대책 수립 실행해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기록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노동부 점검 나오면 위험성 평가 한 것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하는 절차나 단계,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야 되고, 유해 위험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진 자료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위험성 평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3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인 4M과 안전대책인 3E와의 관계도를 나타낸 거다. 그림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3E라는 거하고 4M이라는 거하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4M 이렇게 부르잖아요. 4M 기법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M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예요.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르고 해요. 사람 말 그대로 인간의 결함, 인간의 실수, 기계의 결함, 정보 부족,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재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인을 말하죠. 이것을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하고 배후 요인 4M 이렇게 부르죠. 4M이라고. 여기도 4M이고 여기도 4M인데 앞에 말을 보세요.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전관리의 4M을 물어본 겁니다.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주요 대상. 내가 안전관리할 때 주요 대상으로서의 4M이 뭐냐. 사람 관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 근로자, 직원, 구성원 관리하겠죠. 그래서 맨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계 구성, 머신에 대해서 관리하겠죠. 안전관리 대상이잖아요. 방호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머신도 안전관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하나 써져 있는데 메소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대상에가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맨, 머신, 미디어 이 문제 쉽네. 머신 나오니까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랬는데 못 보던 메소드가 나오니까 이걸 쓰려다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뭔 4M이다. 에러의 배후 요인이에요.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실수의 배후 요인이에요. 여기는요. 관리 대상의 배후 요인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4M은 똑같이 부르지만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이고 안전관리의 4M은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입니다. 매터리얼, 물질이 들어갑니다. 자, 매터리얼이 들어가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 의미가 되냐면요. 인간이 실수를 하는 이유는 나를 뺀 주변 사람 때문에 실수가 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머신, 기계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고 작업 정보가 잘못돼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관리가 잘못돼서 부족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 4M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 관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기계의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매터리얼, 물질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유해 위험 물질, 고온, 조온, 뭐 전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 물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을 때 사고가 나니까 안전관리의 대상으로서 우리 사업장에 쓰는 모든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된다.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작업 방법이에요.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개 작업자가 표준 작업 절차가 있잖아요. 안전 작업 절차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불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관리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뭐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이 네 가지하고, 그래서 이거 설명은 뭐예요? 인간의 실수를 일으키는 배후 요인으로서 나를 뺀 주변 사람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 기계의 결함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 관리가 부족해서 실수를 하더라. 또 작업 정보가 잘못 전달돼서 실수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할 대상은 사람에 대한 관리, 기계에 대한 관리, 물질 관리, 그 다음에 작업 방법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 대상이 됩니다. 자, 구분하자는 이야기죠. 문제가 뭐로 나오면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실수의 배후 요인 포엠을 쓰라는 문제인지, 안전관리의 주요 대상 포엠을 쓰라는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하고 매터리얼 메소드하고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E라고 부르는 것은 E자로 시작된 세 가지,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대책, 또 교육적 대책, 또 관리적 대책. 그러면 인간은 기술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리는 인포스먼트라고 부르는 것은 이 네 가지하고 다 선이 연결돼 있어요. 네 가지 다 관리하고 관련이 돼 있고, 인간은 관리하고 교육하고, 기계를 교육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에듀케이션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술적인 겁니다. 작업 방법도 기술이죠. 물질도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머신도 기계술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선이 다 기술로 연결돼 있습니다. 뭐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 선 연결된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엔지니어로 됐는지, 에듀케이션으로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관리는 네 가지 관리가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 이렇게 네 가지가 안전관리의 대상 포엠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개 구분하자는 거 이해하셨죠? 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포엠과 배후 요인 포엠을 구분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렸죠. 다. 대부분 이 문제가 이제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인간의 배후 요인 중심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잖아요.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로. 이걸 하는데 안전관리의 포엠을 물어볼까 봐 항상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실기 때 나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분하는 거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의 포엠,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입니다. 자, 31번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취지가 아주 중요하다. 31번 메모 확인합니다. 맨, 머신, 매터리얼, 메소드하고 인간의 배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32번입니다. 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업장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회사 다니신 분은 다 받고 있는 건강진단이 있죠. 그게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또 현장직 근로자는 1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이라고 부르죠. 일반 건강진단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그나마 좀 많이 들어본 게 특수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특수건강진단 실시하는 데도 많죠. 교대 근무한 경우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꼭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 안 하더라도 교대 근무, 야간 근로 이런 데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하고 특수를 뺀 나머지 임시가 있고요. 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강진단을 포함해서 5가지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이렇게 5가지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2가지는 그나마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1번, 2번은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제 유해 화학물질 관리 대상 또 허가 대상 이런 물질들을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취급하는 작업장에 계신 분들은 이 3, 4, 5번도 많이 이제 들어보시게 된 거죠.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건강진단의 종류가 5가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답에서 요구하는 게 5가지 이름을 아냐? 라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메모란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인데, 사무직일 때는, 사무직은 2년에 1회예요. 2년에 1회. 또 현장직은 매년입니다. 매년 실시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서 야간 근로도 포함이 됩니다. 야간 근로자들도 전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요. 사업주가 실시합니다. 이 작업에, 이 업무에 배치를 해도 되겠는가를 미리 사전에 해보는, 건강진단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가,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다른 업무를 줘야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피부염, 그 밖의 건강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있을 때예요. 증상이 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에요. 배치 전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상이 없을 거라고 배치를 했어.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증상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실시하는 것이 수시건강진단이에요. 사업주가 이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강진단을 실시해보는 것을 수시건강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임시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상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관서장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유소견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명령으로 빨리 건강진단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노동부의 명령으로서 의무적으로 실행을 하는 건강진단이 임시건강진단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일반 건강진단 빼고 특수건강진단을 다 관련돼서 배치 전 임시 수시가 나온 거예요.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부터 더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병의 배치 전 건강진단을 통해서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배치를 했는데 이상이 나오면 수시건강진단을 하고 실제로 그게 직업병 유소견자로 떨어져 버리면 노동부에서 명령을 받아서 임시건강진단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건강진단의 종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종류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산업안전이잖아요. 근데 보건 쪽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내용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죠? 자, 산업재해 발생 시에 조치 순서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조치 순서예요. 자, 조치 순서는 우리가 안전관리론에서 앞부분에 필기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정도면 이제 아마 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이제 합격하고 실기까지 왔으니까. 산업재해가 일어났다. 그럼 뭐 한다 그랬죠? 긴급 처리를 한다 그랬죠? 긴급 처리를 하고 나서 뭐 한다 했죠? 긴급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었어요? 피재 기계 정지, 피재자의 응급처치, 관계자에게 통보, 2차 재해 방지, 현장 보존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장 보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 긴급 처리가 현장 보존까지잖아요. 현장 보존이 끝났으니까 뭐 해요? 재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니까 뭘 찾았어요? 원인을 찾게 되죠. 원인 찾았으니까 뭐 해요? 대책을 수립하겠죠. 대책 수립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겠죠. 긴급처리 재조사하고 원인 강구, 대책 수립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긴급처리에 순서가 있다. 이것의 구체적인 순서가 요 순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걸 쓰라고 나올까봐. 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처리 내용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조마조마하다. 뭐 안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용을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가장 큰 뼈대는 이 뼈대인데 긴급 처리의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 세운다고요? 긴급 처리라는 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기계를 세워라.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의 응급처치를 빨리 해라.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2차 재해 방지하고 현장 보존해라. 왜? 재조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급처리 순서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3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할 때 보관해야 할 기록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냐? 기록 사항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자,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재해 발생이 되잖아요. 재해 발생이 되는데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산업재해가 일어났으니까 산업재해조사표. 어떻게 사고가 났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사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조사표 작성을 해서 며칠 이내,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산업재해가 일어나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며칠 이상의 요양이에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휴업이죠. 요양이 아니라 3일 이상의 휴업.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일어나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30일 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그럼 내가 우리 사업장에서 재해가 일어났는데요. 이틀만 휴업을 해서 쉬었어요. 이틀 쉬었으면은 노동부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3일 이상이 아니니까.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작성해서 보고만 안 할 뿐이지 사업장에서는 이틀 동안 휴업 재해가 일어났다. 2일 쉬어야 되는 휴업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서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갖고는 있어야 돼요.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는 거하고 보고하고 동시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일 이상이 아니면 보고 안 해도 되고요. 조사표는 작성해서 안전관리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래 돼서 이런 절차를 거칠 건데 보관해야 할 기록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관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표에 들어가는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 들어가는 내용. 자, 뭘 보관하겠어?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사업장 개요하고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산업재해조사표가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과정,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해서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보관하라고 했다고. 노동부로 보고하고 안 하고는 3일 이상이냐 아니냐가 판단하는 거고 보고 안 하더라도 조사표는 갖고는 있어야 된다. 뭘? 이 4가지를. 사업장 개요. 우리 사업장에 개요 써야죠. 그 다음에 근로자, 다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써야 되죠. 재해 발생 언제 일어났는가, 어디에서. 그 다음에 원인 과정 어떻게 하다가 일어났는가. 육하 원칙에 의해 쓰면 되죠. 재발 방지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조사표의 큰 틀입니다. 그걸 4가지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보관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4가지가 포함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산업재해조사표의 항목이에요. 큰 항목, 큰 타이틀 4가지를 기록, 보관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대재해 이야기가 1명, 2명, 10명이죠? 1명, 2명, 10명 기억하고 문구 앞뒤 채워보시면 돼요. 근데 1명은 뭐였어? 사망자죠. 사망자가 1명, 3개월에 2명, 그 다음에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2명.
한 명, 두 명, 10명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한 명, 두 명, 10명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대재해라고 부릅니다. 중대재해라고 부른다. 자, 36번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중대재해가 일어났어요. 한 명, 두 명, 10명이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노동부에 구두, 유선으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여기서는 지체 없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지금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유선으로 전화해서 우리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발생은 어떻게 하다가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다.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전방된다.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것들을 노동관서로 유선으로 확인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겠죠.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중대재해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겠죠. 조사표 작성해서 지체 없이 보고를 유선으로 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가지고 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노동관세 보고 또 해야 되겠죠. 조사표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일 이상의 휴업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산업재해 일어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만 추가가 된 거예요? 지체 없이 보고하는 이 내용만 추가가 중대재해일 때는 한 번 더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체 없이 보고하는 절차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생 기후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중대재해라는 것. 우리나라도 중대재해, 중대사고 이거 막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도. 그래서 중대재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 재해보다 더 강도가 크고 또 이런 중대재해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망 재해율을 낮추려고 중대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도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주의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년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한 벌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벌금 금액의 5배까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실기에서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봐라 하고 작성 항목을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한 겁니다. 자, 발생 일시 산업재해 조사표에가 아까 뭐 있었죠? 사업장의 개요하고 근로자 인적사항이 큰 타이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발생 일시 및 장소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원인 과정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재발 방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발생 일시 당연히 있어야죠. 언제 일어났는지는 당연히 재해조사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격자 인적사항이라고 다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라 했어요. 근로자 인적사항이니까 목격자가 아니죠. 다친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격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 예상일수. 휴업 예상일수는 이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고 쉬어야 될 일수가 며칠 정도 예상한다. 그럼 이걸 어디서 내가 보고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갔겠어요? 예, 병원에 갔겠죠. 다쳐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4주 진단 내리더라 이 말이죠. 그럼 예상일수가 4주 또는 28일 이렇게 하겠죠. 휴업 예상일수에서 예상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상해 종류. 상해라는 것은 어떻게 다쳤냐, 절단됐냐, 뭐가 부러졌냐 이런 거잖아요. 내 몸이 어떻게 다쳤냐가 상해죠. 그래서 상해 종류 당연히 기록이 됩니다. 고용 형태, 임시직이냐 상용직이냐 이런 것들이죠. 표시하죠. 다친 분이 일용직으로 오신 분이 다쳤는지 아니면 상용직인지 정규직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 형태
기록을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 직업,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 직업도 나옵니다. 자, 가해물. 가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해를 분석할 때 기인물, 가해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가해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아도 재해의 원인과 과정 속에서 가해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따로 가해물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 요양기관. 어느 기관에서 치료 요양했다라는 기관까지는 작성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 요양기관도 빠져 있고요. 재해 발생 후 첫 출근 일자. 첫 출근 일자를 써야 되는데 그 출근 일자를 써야 된다고 하면 내가 출근을 해야지 알지. 언제 출근할지를 모르잖아요. 단지 휴업 예상 일수만 나와 있지. 그래서 첫 출근 일자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뭐는 있냐면 복귀 여부는 있어요. 복귀 여부. 직장에 복귀할 여부, 의사가 있냐 없냐, 복귀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묻는 항목은 있는데 출근 일자까지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항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헷갈리세요? 여기서 헷갈린 것은 목격자에 대한 인적사항 안 씁니다. 재해를 당한 재해자 인적사항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가해물 있을 법한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인물은 있습니다. 기인물란은 산업재해조사표가 작성하는 사람이 작성 안 하고 관서에서 분류할 때 씁니다. 그래서 그 칸은 있어요. 근데 가해물은 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치료 요양기관, 병원의 요양기관, 이 기관까지는 산업재해조사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 일자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2, 7, 8, 9가 답이 됩니다. 지금 문제. 자, 헷갈리지만 이런 것일수록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가해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챙겨보셔야 돼요. 자, 또 한번 연습해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재해를 당한 사람의 국적. 요즘 외국인 근로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의 성명, 보호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의 인적사항만 들어갑니다. 재해 발생 일시 포함돼야 된다 그랬죠? 고용 형태 나온다 그랬죠? 임시직, 상용직, 휴업 예상일 수 있다 그랬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급여 수준, 급여를 쓸까요?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급여 수준 없고요. 응급조치 내역, 응급조치 어떻게 했냐? 이것도 헷갈리죠?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요. 응급조치 어떻게 했냐? 내역이 나올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자의 직업 있다 그랬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재해자의 복귀 일시 모른다 그랬죠? 복귀 여부만 알 수 있다. 복귀 여부는 체크하는 난이 있다. 하지만 복귀 일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2번, 6번, 7번, 9번이 답이 됩니다. 2번, 6번, 7번, 9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뭐가 헷갈렸어요? 7번 응급조치 내역이 좀 헷갈렸네요. 응급조치 목격자도 없고요. 보호자도 없어요. 여기에 목격자, 보호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9번 산업재해조사표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거.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니까 지금 출제됐던 거 다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분만 해보시면 돼요. 발생일시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죠. 목격자 없다고요. 없다고요. 재해 발생 형태죠. 있습니다. 상해 종류 있다 그랬죠. 고용 형태, 임시, 상용직 들어갔다. 기인물은 있다 그랬어요. 뭐는 없다고? 가해물은 없다 그랬어요. 가해물은 없다. 재해 발생 대책. 재해 발생 대책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죠. 자, 지금 여기는 재해 발생 대책.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재발 방지 대책.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나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나오거나 같은 말로 봐야 되고요. 재해 발생 후 첫 출근일자 모른다 그랬죠? 복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인데요. 2, 7, 9 3개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들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 재해조사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자, 사업장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장 정보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해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남녀 이게 누구 거예요? 재해자 정보죠. 그래서 사업장 개요 및 재해 당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고용 형태도 들어가 있죠. 고용 형태, 상용, 임시, 일용 이렇게. 그 다음에 근무 형태 나와 있고요. 몇 교대냐? 상해 종류 나와 있습니다. 상해 부위도 나와 있고 휴업 예상 일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망 여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국적 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발생 일시 나와 있죠.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재해 발생 개요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재해 발생 원인 나와야 돼요. 재발 방지 계획이라고 있죠. 재발 방지 계획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복귀 계획이 있잖아요. 복귀 가능 여부가 있어요. 복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미정 사유 해가지고 대체 인력, 업무 수행, 복귀자의 비희망 이런 원인, 복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걸 체크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디서 복귀 일자가 언제냐 이렇게 쓰라는 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작성일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분류자 기입란에서 사업장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돼 있고요. 재해 발생 형태가 여기 있어요. 발생 형태 표시 기입하는 란, 그 다음에 기입물 표기하는 란 이런 난들이 있습니다. 뭐는 없다? 가해물이 없습니다. 가해물은 없다는 거. 또 복귀 일자 이런 것은 없다는 거. 목격자 없다는 거. 응급조치 내역 이런 거 없다는 거. 보호자 이런 내용 안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자, 산업재해 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예요. 자, 산업재해 조사표에서 상해 종류 했는데 자, 앞에 뭐 있었어요? 여기 보면 상해 종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해 종류에다가 기입하는 내용이 어떤 상해 종류들이 들어가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뼈가 부러졌으면 뭐라고 합니까? 골절이라고 하겠죠. 또 타박상, 중독, 질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종류. 그것들 중심으로 답을 마련을 했습니다. 답을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 질식, 화상 이러한 것들이 상해 종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4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4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해 종류하고 재해 형태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해 종류는 사람이 어떻게 다쳐 잘렸냐 부러졌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상해 종류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어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약간 혼동이 돼 있어요. 혼합이 돼 있어요. 지금 산업재해조사표의 상해 종류에는 실제로는 약간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약간 다르게 돼 있어서 우리하고 맞는 것만 제가 추린 거니까 요 중에서 4가지를 기억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래야 2번 공부를 헷갈리게 안 합니다. 자, 상해 종류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이렇게 하든가 화상을 넣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6가지 중에서 4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41번입니다. 근로자 준수사항이다. 그래서 물음에 답하시오. 시행규칙 48조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에서 거기에가 뭔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방호조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계 설비에다가 방호조치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요. 근로자하면 근로자 준수사항이에요. 방호조치를 근로자가 해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주에게 뭐래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죠.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걸 발견했어요? 방호장치가 작동을 안 해. 그럼 계속 작업해야 돼요?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돼요? 사업주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답으로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호조치를 해체할 때는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방호조치를 해체한 사유가 소멸됐어요. 그럼 다시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그 다음에 기능이 상실된 걸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사업주가 방호조치를 해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빨리 신고를 해라. 그래서 조치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어 조치에 관련된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한 사람들이 아주 이제 고민해서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어 조치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뭔가 당연히 허가받고 이게 사업주한테 허락을 받고 방어 조치 내가 이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방어 조치를 해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임의대로 작업의 편의상 해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에 정해졌잖아요. 근로자 준수사항이라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근로자가 방어 조치를 해체를 임의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실이 근로자 본인한테 떨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 대부분의 사고는 사업주의 어떤 실수나 과오, 책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법으로 근로자 준수사항이라고 법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지켜갖고 사고 나면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기가 근로자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함부로 방어조치 해체해서는 안 된다. 허가 받아라. 그 다음에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됐을 때는 원상복구 빨리 해라. 그 다음에 방어장치가 작동 안 하면 빨리 사업자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방어장치 작동 안 된다. 에이, 그냥 작업할래. 하루 작업하면 사고 나면 근로자가 자기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게 다 뭐로 연결됩니까?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근로자한테 떨어지는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1번 근로자들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 법적인 사항입니다. 자, 42번입니다. 재분석 방법으로 개별 분석과 통계기관 분석 방법이 있다. 통계적 분석 방법 두 가지만 쓰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자,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만 쓰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 재분석 방법에는 개별 분석, 통계기관 분석이 있다. 라고 이 말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예, 여러분들이 파레트도, 예, 특성 요인도, 또 관리도, 클로즈 분석도 이런 말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쓰고 설명을 하라 그랬어. 설명하시오 나오면 뭐라? 편하다. 내가 아는 만큼 쓰면 된다. 자, 파레트도, 특성 요인도. 자, 이렇게 일단 네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클로즈 분석도, 그다음에 관리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쉬운 걸 선택하면 되죠. 사고에 유형 기인물로 분류 항목이 큰 순서대로 도표하여 분석하는 방법. 이걸 쓰기 쉬우면 파레트도 쓰시고, 특성 요인도, 특성과 요인 관계를 고기뼈 모양으로 도표로 나타낸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특성 요인도는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어골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든 한 줄은 쓴다 그랬죠. 뭐라고 물어보면 설명하시오.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점수 다 준다. 예, 엉뚱한 말만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골상 분석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 맞는 말로 보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골상으로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물론 해설을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대로 외우시려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연하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관리도는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하는 분석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 관리도는 상한선과 상한관리선, 하한관리선을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하는 방법, 추이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클로즈 분석도는 둘 이상의 관계를 분석, 데이터를 집계하여 클로즈 그림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두 개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름 4개는 기억하시고요. 이름 4개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은 간단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입니다. 상해와 재해를 분석하시오. 골절 뭡니까? 상해죠. 상해. 자, 상해. 부정, 부어오르는 거죠. 상해. 추락. 이제 떨어짐, 우리가 이 추락을 떨어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해요. 이거는 제 형태예요. 제 형태죠. 제 형태. 이상온도 접촉. 이것도 제 형태죠. 이상온도에 접촉돼서 동상, 화상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상해 종류죠. 동상, 화상은 상해 종류인데 이상온도 접촉은 제 형태입니다. 재비례, 낙하비례 제 형태죠. 협착 제 형태죠. 화재 폭발 제 형태죠.
중독, 질식, 상해 종류입니다. 그래서 상해와 재를 구분하시오 했으니까 상해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3개입니다. 1번, 2번, 8번. 상해 종류하고 재 형태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요. 상해는 사람이 다친 거, 재 형태는 사람이 다치게 된 과정, 이것을 이야기한다. 1, 2, 8 빼고 전부 재입니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라 그대로 했고요. 요즘은 이제 아마 낙과 비례를 우리가 맞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추락을 떨어짐 이렇게 부르고 재 형태 부르는 게 많이 바뀌었죠. 용어들이 바뀐 게 아니라 같이 쓴다고 봐야 돼요. 같이 쓴다고 보시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4번 산업 재 형태를 쓰시오.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로 인하여 추락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요. 자, 뭐 쓰라겠어요? 재 형태 쓰라겠어요. 다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치게 된 그 전 과정이 뭐 때문에 다쳤냐 이걸 쓰라는 거예요.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전도라는 말도 재 형태죠. 추락도 재 형태죠. 골절은 뭐예요? 골절은 재 형태예요, 상해예요? 이건 상해죠. 골절 상해 아닙니까? 상해예요. 그러니까 재 형태를 쓰라고 하니까 골절을 쓰면 안 돼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 형태는 2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상해니까 쓰면 안 된다. 재 형태로는 전도냐 추락이냐. 뭐가 더 직접적인 거예요? 골절된 이유가 전도에서 골절된 거예요. 추락돼서 골절된 거예요. 추락이죠. 네, 추락을 다루면 이제 바뀐 그 코사 가이드 기준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추락을. 여기서는 추락이 사람이 떨어진 걸 말하죠. 떨어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짐. 재해자가 전도 또는 추락으로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경우 사람이 넘어졌는데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으니까 재 형태로는 뭐라고 하냐? 산소결핍 질식이라고 부릅니다. 산소결핍 질식. 물속에서 숨을 못 쉬었다는 이야기죠. 산소결핍 질식이 답이 됩니다. 자,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혹시 답이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산소결핍 질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혹시 유해물, 유해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산소결핍 질식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이드가 개정이 되면서 답이 산소결핍 질식으로 해야지 더 답이 됩니다. 예. 물은 유해위험물질이 아닙니다. 유해물이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해물 접촉이라고 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산소결핍 질식으로 답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교재가 옛날 교재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5번입니다. 재발생 형태를 쓰시오. 자, 재발생 형태 쓰라는 재발생 형태예요. 폭발,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폭발이 무서운 거예요? 화재가 무서운 거예요? 폭발이죠. 그래서 폭발이라고 써야 됩니다. 폭발.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바닥면하고 신체가 떨어졌다는 것은 발이 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추락이죠. 추락이니까 추락을 뭐라고 쓴다고요? 떨어짐 이렇게 한다고요. 떨어짐.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여기도 떨어졌다고 했지만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어요. 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데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를 이제 뭐라고 씁니까? 넘어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 동력 전달 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됐어요. 절단된 것은 재 형태예요, 상해예요? 상해죠. 절상이잖아요. 절상. 상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재 형태 쓰라겠으니까 뭡니까? 협착입니다. 협착. 자, 이 협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끼임이라고 씁니다. 이제 지금은 끼임이라고 써도 답이 됩니다. 자, 폭발, 떨어짐, 넘어짐, 끼임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가장 좋은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고요. 얘가 떠오르는 용어들이에요. 우리말로 다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협착을 끼임이라고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끼임. 자, 재해 발생 형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해 종류나 재해 발생 형태나 산업재해 조사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 실무에서 쓰는 용어들이고 실무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내는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합 잘 해놓으시고, 자, 다음 강좌는 재해율 관련된 내용들 계산 문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